로마 제국의 전성기, 군인 황제 시대의 어려운 시대, 그리고 다시 한번 흥성했던 그 시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를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공화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국으로 들어서서 아우구스투스와 원수정 시대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여기를 황제정이라고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라기보다는 권한이 좀 약한 제1시민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수정 시대라고 흔히 불리고요. 그리고 오현제 시대에 화려한 전성기가 옵니다. 이후에 점차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잠깐의 개혁 시기가 있다가 기독교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서기 476년이 되면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그로부터 1000년간 더 유지를 하죠. 그러면 어려운 시대는 왜 어려워졌느냐?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북방 야만족의 침입이 본격화를 하게 되고요. 이런 야만족들이 침입을 할 때 전성기 때는 확장을 공격을 했지만 점차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로마인다운 생각이 변해갑니다. 로마에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개방적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생각이 약해지고 야만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군인으로 쓰고 뭐 이렇게 변해가다 보니까 로마인다운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방 또는 관용의 제국에서 폐쇄의 제국으로 바뀌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제국을 볼 때 황제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하는 이 원수 또는 황제의 역할이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엠퍼러. 그리고 황제를 번역할 때 엠퍼러라 얘기하죠. 엠퍼러는 총사령관입니다. 군단 지휘 능력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원래 국가의 수장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배고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적을 막아 물리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사령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1시민이었다는 겁니다. 원로원 등 지도자들의 리더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위대한 자다. 아우구스투스다. 이것은 황제 속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원로원 속주가 있고 황제 직할 속주가 있었어요. 그럼 황제 직할 속주가 어디냐? 대표적으로 이집트 같은 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황제 개인의 영지 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원로원 속주는 국가에 속한 그런 영지 같은 개념. 그래서 동방 지역에 있어서의 황제는 반신반인 신으로 추앙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고요. 또 카이사르라는 용어가 있죠. 지도자 또는 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대 유럽에 가면 이걸 황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로마 다신교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잖아. 기독교가 자리 잡기 전까지. 거기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종신직이었거든요. 카이사르가 원래 이 제사장이 종신직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 네 가지 역할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역량을 갖고 있어야 있죠. 그리고 젊어서부터 경험과 학습이 필요했던 고난이도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타고난 자질과 훈련, 그리고 현장 경험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 또는 나라가 잘 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그 성공한 지도자를 몇 사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카이사르, 타고난 자질과 교육 훈련, 현장 경험이 풍부했죠. 옥타비아누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성공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실패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칼리귤라, 세 번째 황제였죠. 다섯 번째 황제였던 네로,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었던 도미티아누스. 이 세 사람은 타고난 자질을 갖추지 못했죠. 단지 혈통만 좋았다는 거죠. 교육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경험도 없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현장 경험을 갖추는 걸 원하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군단 가서 근무하고 백인 대장이 돼보기도 하고 정무관으로 일하기도 하고 회계감사관으로 일하기도 하고 그다음 집정관을 거쳐서 속주 총독으로 가서 실제 군사를 운영하는 이런 경험을 갖게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원로는 의원이 되죠. 내치도 경험하고 군단 운영을 통해서 외치도 경험하고 그래서 리더십 같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을 갖춘 이 사람을 원하는데 현실은 늘 그렇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타고난 자질과 경험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차례대로 등극해서 로마를 가장 크게,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팍스 로마나를 구현했던 그런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부르죠.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로마 제국 영토가 가장 넓었죠. 북쪽으로는 잉글랜드, 서쪽으로는 히스파니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나키아라고 하는 오늘날 루마니아 땅에 있는 여기까지, 그리고 동쪽에는 시리아, 아나톨리아 반도 동부까지 이어지는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오현제 시대라는 명칭은요,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방사를 썼죠. 이 사람이 명명한 건데요. 만약 누군가에게 역사상 인류가 가장 행복하고 번영했던 시기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도미티아누스의 죽음부터 콤모두스의 등극사의 시기를 고를 것이다. 네르바부터 콤모두스의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등극했던 이 시대를 가장 행복하고 번영했던 시대, 그래서 이걸 오현대 시대다라고 에드워드 기번이 명명을 한 거죠. 여기 사진은 뭐냐면 여기가 트라이아누스 포럼이 있던 그곳이에요. 로마시를 여행하다 보면 포로 로마노가 있죠. 도로가 있는데 도로 건너편에 원기둥이 서 있는 게 보여요. 이게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이거든요. 이 원기둥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나키아를 공략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거든요. 이때 가장 행복하고 번영되었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라는 나라가 공화국부터 제정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오현제 시대까지의 시대를 보면 왜 그렇게 로마가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요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패자도 동화하는 관용이 있었다. 클레멘티아 사였다는, 패자를 억압하지 않았다. 때로는 시민권을 주어 포용을 했다.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나라는요, 외부의 시민을 받질 않았어요. 외부에서 누가 와도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초기에 이탈리아 반도에 아주 작은 지역에 출발했죠. 그러다가 주변을 점차 이렇게 확장해 갔는데 그때마다 이 주변 지역의 지도자들을 시민권을 줘가지고 로마의 시민으로 받아들였어요. 이탈리아 반도를 점차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패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동화시켜요. 그리고 물론 점령을 하긴 하지만 그들의 자치권을 주면서도 그들을 로마 시민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얼마든지 로마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이긴 하지만 열려있는 사회였다. 여기 이탈리아 남부에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이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럼 노예가 되죠. 그래서 노예가 돼서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해방을 시킬 수 있었어요. 해방 노예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에서는 해방 노예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로마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고, 로마 시민이 상업 같은 걸 직접 안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해방 노예들한테 시켜요. 만약 해방 노예가 꽤 돈을 잘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해방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몇 세대가 지나면 해방 노예 후손 중에서 황제가 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관용적이었고 개방적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현제 시대였다. 그 마지막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죠. 이 사람은 철인 황제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명상록이라고 하는 철학서를 쓰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아우렐리우스 다음에 아들 콤모두스한테 제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콤모두스는 무능력한 폭군이었고 이때부터 로마 제국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우렐리우스 자신도 변방에서 게르만족들을 물리치느라고 40살 이후에는 로마를 들어오지 못했어요. 변방에만 늘 있었죠. 천막치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들이 무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능력한 리더가 등장함으로써 3세기 위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현제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로마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확장을 통해서 부를 일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늘 무역 적자국이었습니다. 로마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었고 늘 물건을 수입해야만 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동방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죠. 그럼 뭘 가지고 물건을 사올까요? 로마 제국 영내에 있는 금과 은 이런 화폐를 가지고 무역을 했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영내에 있는 금은이 계속 생산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는 계속 확장을 통해서 외부의
재물이 들어오는 것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확장이 멈추는 시대가 바로 오연제 시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몰락해 갈 수밖에 없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연제 시대 끝나고 코모도스가 있고 코모도스가 죽은 다음에 다시 황제를 누가 될 거냐 가지고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세베루스 왕조가 이렇게 4명의 황제가 차례대로 들어와서 내란을 평정하고 내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도 하고 목욕장도 만들고 신도시도 건축하고 이 세베루스란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황제들이 다 이탈리아 반도거나 아니면 트라이아누스나 하드리아누스도 이베리아 출시긴 해도 그 선조가 다 이탈리아 선조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베루스는 북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방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황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점차 나라가 어려워지기 직전, 요게 세베르스 왕조였던 거죠. 세베르스 황제가 세웠던 신도시가 렙티스 마그나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저기 리비아에 보면 트리폴리 수도가 있죠. 수도 옆에 바닷가에 이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꽤 많이 보존되어 있죠. 세베르스 황제는 자기 고향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군단을 배치했겠죠. 그러다가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여기는 버려졌고 모래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래도 꽤 많이 보존되게 된 행운을 입은 거죠. 스비루스 왕조 황제 중에 카라칼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안토니누스 칙령입니다. 로마의 자유민 전부를 시민으로 했습니다. 자, 그전까지는 시민이라는 건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이었죠. 시민이라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누스 칙령에 의해서 자유민 전부를 시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민이 시민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시민 속주세 10%를 내지 않습니다. 속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속주세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속주에 살았어도 자유민이었다. 그러면 시민권을 주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수 부족을 채우려고 노예 해방을 해주게 되면 원래 5%의 해방세가 있었는데 이걸 10%로 올렸고 상속세도 10%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시민으로 많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시민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카라칼라 황제는 왜 시민을 이렇게 늘렸을까?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속주민 중에서 능력자와 군인 자원자를 늘리는 의도였다. 기본적으로 로마 병사들은 시민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병사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속주민도 정식 군인이 아니라 보조병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이 되면 군단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군인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카라칼라 황제가 남긴 유명한 건축물은 이거죠. 이탈리아 로마에 보면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요. 성벽의 거의 남쪽 끝 지점에 카라칼라 욕장이 있어요. 이 세베르스가 착공하고 카라칼라가 완공했던 요겁니다. 지금도 꽤 많이 남아있죠. 212년부터 216년까지 오랜만에 시민을 위한 공공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 시민권이 어떻게 확대됐냐? 초기에는 로마라고는 도시의 시민이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의 자유민입니다. 동맹전쟁 후에 거기에 있는 주요 지도자들을 시민권을 줬죠. 이탈리아의 자유민들을 시민이 되게 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북이탈리아와 오늘날 프랑스지만 갈리아를 정벌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귀족들한테 시민권을 줍니다. 이것도 그 갈리아를 빨리 로마에 동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으로 로마군은 시민군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주면 그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함으로써 타 민족도 포용을 하고 군대도 확충을 하는 이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카라칼라 황제에 가면 안토니우스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전역의 자유민들한테 시민권을 줬다. 그래서 병력 확보는 상당히 좀 수월해졌는데 문제는 시민권의 가치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상당히 저명한 인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속주 총독한테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게 시민이었는데 카르칼라 황제 시대에 가면 너도 나도 시민이니까 이집트에도 시민이 많고 뭐 시리아에도 시민이 많으니까 그만큼 권위가 사라지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시민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전과 다른 나라가 어려워지는 증거할 수도 있겠죠. 자, 세비르스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 군인 황제 시대가 등장을 하는데요. 대략 50년 동안 20 내지 25명의 장군들이 로마 제국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재위를 주장했던, 그러니까
황제를 참칭했던 사람이 최대 15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이걸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로마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원로원 의원이나 그 전까지 힘을 쓰던 사람들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변방에 있는 군단장들이 내가 황제노라라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안토니누스 역병이 왔습니다.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이런 역병이 와가지고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비르스 왕조 때 안토니누스 칙령에서 시민이 갑자기 늘어나요. 이민족이 특히 게르만족들이 계속 침입해 오는데 여기에 인적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안토니누스 칙령에 의해서 시민을 늘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 병사들이 부족합니다. 통상 이 국경을 지키는 게 35군단에서 40군단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운영하려면 이들한테 당연히 보급품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로마는 기본적으로 무역 격자국이었잖아요. 계속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거 가지고 하지만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아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이 국방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변방에 있는 군인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국방의 야만족들을 잘 맞게 해주면 되는데 잘 못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황제를 참칭하고 내가 황제이니까 나한테 권한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히 여기 다키아라고 하는 오늘날 루마니아 땅 여기를 또 잃어버리고요. 제국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들이 많죠. 게르만족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이탈리아 반도까지도 오고 스페인까지도 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군인 황제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연제 시대까지는 국경 방어였어요. 지역 방어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국경이 있어요. 네덜란드부터 여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 정도까지는 방벽이 있었어요. 하드리아누스 시대에 방벽으로 이렇게 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뉴브 강을 따라서 군단 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략 30개에서 35개 군단만으로 여기를 지켜냈습니다. 동부 시리아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막아냈어요. 그런데 특히 게르만족이 문제였습니다. 오연제 시대에는 경제력이나 인력 같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은 병력으로 대략 45만 정도 병력으로 지킬 수 있었고 특정 지역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 시리아에서 군대를 빼가지고 기동 타격대 같은 사람들을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받고 또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면 이쪽 게르마니아에서 군대를 빼가지고 시리아를 가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방어한 인력을 빼고 나머지의 타격 병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함으로써 막아낼 수 있었던 이게 바로 오연제 시대까지의 국경 방어였어요. 그리고 이때 병사들은 시리아에 살던 시리아 출신 병사들도 게르마니아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게르만 출신 병사도 이 시리아의 사막에 가서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인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인 황제 시대에 넘어오면 국경이 이민족에 뚫리기 시작합니다. 왜 뚫리기 시작하냐? 기본적으로 지원 병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속주병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게르만족 뽑아가지고 용병처럼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 질이 약해지고 이들은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동방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이런 방어선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리아라고 하는 프랑스 지방 이것이 서로마 멸망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뚫렸어요. 뚫려가지고 이미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군인 황제 시대의 서로마 지역이 상당히 많이 황폐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왜 무너지지 않냐면 여전히 로마의 공유 가치는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개방성, 역동성, 권력의 분산. 로마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군단장들이 자기가 황제가 되겠나라고 하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쥐중회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죠. 동쪽에 있던 군단병들을 서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서쪽에 있는 물류가 동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편리한 항해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서간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쪽의 군사력과 동쪽의 경제력. 기본적으로 동쪽의 경제력이 앞섰고 서쪽의 군사력이 앞섰습니다. 이것을 양쪽의 보완을 통해서 균형이 잘 유지가 되었고 특히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특정 권력자, 황제가 살해되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군인 황제 시대인데 그 군인 황제 시대 끝에 이런 어려움을 물리치고 나라를 좀 정비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이 사람도 어쩌다가 황제가 됐어요. 40살 때쯤에 페르시아 원정 중이었던 누메리아누스 황제 경호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갑자기 살해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병사들이 그를 옹립해서 황제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내가 황제노라 라고 외치죠. 그러면 다른 군단에서 반발합니다. 그럼 그들을 물리쳐가지고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군인 황제 시대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그것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정비를 해서 권력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방어선 정비하고 아르메니아 왕미를, 아르메니아는 동부에 있던 나라죠. 그래서 새로 임명하고 동방 방위선 정비하고, 그러니까 서쪽 방위선도 정비하고 동쪽 방위선도 정비하고 하면서 확실하게 계획을 완성하고 50년 동안의 혼란을 정비한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 가장 중요한 게 국경 방위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게 지역 방어 체제였는데 이거를 포기해요. 이때 아예 공식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휴전선처럼 이렇게 띠처럼 한 걸 포기하고 뚫리면 그때 기동 타격대를 보내서 막겠다 이런 전략으로 갑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쭉 방어 체계를 하려면 병사들이 많이 줄겨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거점에만 지키고 나머지는 비워놓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이쪽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동 타격대가 가서 적을 친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이 했던 혁신 방향은 뭐냐면 혼자는 도저히 제국을 다스릴 수 없다. 특히 방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명의 역할 분담을 합니다. 정제와 부제로 구분을 해서 4명을 나눕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가지고 정제는 아우구스투스고 부제는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더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쪽의 정제가 되고요. 갈레리아누스라는 장수를 부제로 둡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막시미아누스한테 정제를 주고요. 콘스탄티누스 크로로스를 부제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이 각각의 영토를 방위하는 걸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자기가 나이 들어서 물러날 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러날 때 어떻게 하냐? 자신이 퇴임할 경우에는 정제도 퇴임한다는 법을 제정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정제니까 이 사람이 퇴임하면 자 서쪽에 막시미아누스가 퇴임하자. 그러면 부제들이 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제가 다시 부제를 임명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본인이 물러난 다음에 이게 무너졌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 건 자기가 물러나도 이렇게 4명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잘 돌아갔으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초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정식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별궁을 지어서 은퇴했던 아주 드문 황제였습니다.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에 스플리트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 지도 있죠? 여기 지도에 보면 스플리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황제 궁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에 황제 궁전을 지어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제도가 무너졌어요. 국가 방위를 위해서 4명이 통치를 잘하고 정제가 물러나면 부제가 자리 잡고 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부제가 정제로 승진한 다음에 뛰어난 사람을 부제로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게 로마의 방식인데 아들을 자꾸 부제로 임명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